네, 안녕하세요. 임팩트 스퀘어 김민수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네, 먼저 서울사회공헌 네트워크라는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CSR 임팩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 이제 많은 뭐 기업분들도 계시고 또 공공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저희보다 훨씬 더 자원순환이나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또 선배님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또 들어도 되나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소개드리고 또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셔서 네, 용기를 내서 이 선배님들 앞에서 네, 자원순환에 대한 저희의 생각과 그 다음에 활동들을 좀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자리로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10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을 투자하고 육성하는 일을 주력으로 한다. 그런 조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요즘에도 이제 화두로 오르고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 평가 관련된 일입니다. 이 일은 또 특별히 CSR 임팩트 서명지 대표님하고 좀 같이 했던 기억도 나는데 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그 갈등 관계에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많이 나면 경제적 가치는 조금 포기해야 되고 경제적 가치가 많은 건 필연적으로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그냥 그런 관점에만 머물러 있지. 사실 누구도 이것을 그 본질 메커니즘,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을 제대로 좀 연구하고 그것을 좀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그 맥락으로 저희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좋은 사례들, 좋은 임팩트 비즈니스가 많아지게 도움을 좀 드리자라고 해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서비스가 소셜 벤처 엑셀러레이션 투자 같은 것들이고요. 또 이제 여기 이제 많이 계신 기업분들 혹은 이제 공공에 계신 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 이제 컨설팅 부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액셀러레이션, 컨설팅 이 두 가지가 직접적으로 이제 하는 활동이고 여기를 위한 연구와 측정 평가를 주력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소셜벤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그 펀드도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그 앞서서 잠깐 말씀 주셨던 환경이나 자원순환 혹은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곳들에 이제 저희가 직접 투자하고 있고요. 주로 초기에서 조금 이제 성장기에 있는 팀들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를 그 육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저희에게 위탁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파트너십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국내에서 좀 주력해서 하는 활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셜벤처들이 기업이나 공공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로 인해서 또 좋은 프로젝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셜벤처 입장에서도 성장의 기회가 되고 또 기업이나 공공 입장에서도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 혹은 해결하고 싶은 그 프로젝트들을 조금 효과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뭐 컨설팅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기업이나 조직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도록 하는 것 가장 좀 중요한 모토로 삼고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들이나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이제 발표해 주셨던 프로젝트 루프도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또 실제로 코디네이션을 좀 진행했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 자체는 저희가 뭐 전문이라고 할 수 없지만 ESG 이행 전략 측면에서 저희가 많은 협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측정과 평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ESG 투자, 임팩트 투자가 점점 성장하면서 진짜 제대로 사회적 가치를 내는 프로젝트와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측정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기업 부설 연구소가 측정 평가 쪽을 전담을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또 가장 많은 그런 측정 평가 사례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성수동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네, 30명 정도 되는 작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무래도 저희가 소셜벤처 쪽에서 활발하게 그 팀들하고 사회적 기업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 순환경제 그리고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소셜벤처와 사회적 기업을 조금 팔러 왔습니다. 판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협력을 이렇게 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주제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사실은 최근에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나 저희 멤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책들을 소개를 시켜드려요. 저희가 뭐 여기 출판을 한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굉장히 영감을 많이 준 책들인데요. 이 세 권의 책의 공통점이 이제 한 작가님이 쓰신 거고 그 작가님이 이제 폴 호컨이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제가 그 전에 듣기로는 이제 롯데케미칼 이현우 수석님이 마지막에 비즈니스 생태학을 또 말씀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추천해 드렸고요.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책이 이제 저희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순서대로 나온 건데요. 이 작가님이 이 그로잉 비즈니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창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고요. 그 당신이 하는 사업은 당신을 닮는다 이런 말로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꼭 읽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이 비즈니스 생태학에 있는 내용을 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이 책은 근데 아쉽게도 한국에서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리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이 작가님이 출판을 했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안 읽어보셨으면 그 자원순환 사회이나 뭐 플라스틱 선순환 이쪽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읽어봐야 되는 책이죠. 네. 플랜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기후변화를 되돌릴 여러 가지 솔루션에 대한 책들인데 이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비즈니스 생태학의 중요한 어떤 파트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책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관점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적혀 있지만 트루 코스트 리얼라이제이션 진짜 가격을 현실로 돌려라 라는 이야기를 주장을 합니다. 현재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된 거다라는 게 이 책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왼쪽에도 이제 뭐 그래프가 있는데 경제학 그래프죠. 저도 경제학과인데 경제학 점수 엄청 낮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쉬운 그래프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이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는 것들 있죠.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어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반지를 하나 만드는데 사실은 이 물을 뭐 많이 활용하면서 이제 뭐 폐수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폐수 정제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폐수가 쭉 강을 타고 내려가서 강 하류에 있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게 이제 외부 불경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업들이나 아니면 많은 조직들이 이렇게 생산 활동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환경적인 것들을 기업 내부로 다루지 않고 비용을 외부로 빼기 때문에 가격이 인위적으로 시장에서 낮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외부 불경제라고 불리는 것들을 다시 기업 안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경제학 그래프를 아주 심플하게 표현해 보면 그냥 이렇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아시죠? 이건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낮아져 있는데 다시 기업이 만든 외부 불경제 혹은 우리가 만든 건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외부 불경제를 스스로 안으로 가져가라.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 곡선이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 경쟁력을 많이 잃게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항상 이제 고민들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요구받고 있는 상황, 그 ESG나 아니면은 뭐 오래전부터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건 결국은 이런 외부 불경제를 기업이 다시 내재화하기를 요구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기업들에게 촉구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이라는 조직을 한번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외부 불경제를 기업 안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한 조직들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조직이죠. 시작할 때부터 모든 사회 문제가 외부 불경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외부 불경제라 불리는 것들을 스스로 내부로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간 활용되는 것들을 봤더니 친환경적이지 않아서 우리는 친환경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아예 목표하면서 제품들이 나옵니다. 혹은 뭐 가장 많이 이제 들으셨던 사회적 기업 같은 걸 보면 예를 들면 취약계층 분들이 이제 고용을 직접 하는 거고 거기로 인해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취약계층 분들이 일반인들이 생산성이 1이라고 치면 취약계층이 생산성이 0.7, 0.8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다 보면 비용이 상승하고 시장 경쟁력이 매우 낮은 상태가 됩니다. 초창기의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들은 그런 상태로 실제로 시장이 많이 나왔어요. 가격이 높은 상태 혹은 퀄리티가 좋지 않은 상태. 최근에 소셜벤처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여기서 이 가격을 어떻게 떨어뜨릴지 혹은 이 가격에 상응하는 가치를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면서 여기에 혁신이 달라붙게 되고요. 대체로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들이 만들어내는 사회혁신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갑작스럽게 그 비즈니스 생태학에 나오는 이 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조직들이 이제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의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회 문제가 심화가 되고 있고요. 외부 불경제가 내재화되기를 요청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ESG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되고 혹은 거기서 기회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점점 더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이슈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스스로 내재화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내재화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내재화를 선택한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 같은 조직들이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파트너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을 좀 요 관점에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책은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좀 매우 좀 추천해드리는 우리에게 좀 많은 영감과 좀 전체 철학을 알려준 책이지 않나 싶어서 강력하게 조금 추천을 저희는 드리고 있고요. 이 책의 이야기가 굉장히 허무맹랑하다고 이제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이 책이 90년대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책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이제 우리한테 좀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는데 당시에는 거의 뭐 잘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근데 한 분이 이 책을 읽었어요. 누구냐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는 인터페이스라는 회사의 대표님입니다. 인터페이스의 대표시고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작고를 하셨지만 2009년 테드에서 인터페이스의 사례를 발표를 하시는데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켄의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이분은 원래 인터페이스는 이제 그 산업용 카페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산업용 카페트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냥 원래도 잘 사업을 이제 영위해오던 회사인데요. 그 어느 날 이제 포로켄이 쓴 비즈니스 생태학을 읽고 이 대표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 회사를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해봐요. 우리는 어떤 환경 역량을 만들어내고 있지를 재료 수급부터 실제 맨 마지막에 폐기되는 과정까지 쭉 해봤더니 산업 카페트가 만들어내는 환경적인 부정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재화하기 시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여기 바닥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타일형 카페트죠. 예전에 이제 잘 많이 아시는 돌돌이입니다. 돌돌이. 돌돌이가 문제가 뭐냐면 산업 카페트인데 한 군데가 찢어지면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 바꾸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폐기물이 더 많이 생기고 근데 이 팀은 그런 것들을 타일형으로 만들어서 부분 교체도 가능하게 해버리고 더 나아가서 카페트를 다시 수거를 해가지고 이 재생된 소재를 가지고 산업용 카페트를 만들고 이걸 출시를 하고 지금 현재 산업용 카페트 시장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랍죠. 왜냐하면 이 책의 관점을 하나 읽고 아예 그냥 회사를 싹 바꾸신 거예요. 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인터페이스의 이런 시도가 저 당시에는 이제 2009년에 테드에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 이제는 저런 사례가 워낙 많아서 테드에 올라가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난해부터 플라스틱 이슈, 자원순환 이슈는 지지난해 그리고 지난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고
최근에 ESG 같은 것들이 화제가 되면서 또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또 많이 다루게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검색어 추이인데 ESG라는 검색어가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화제성이 됐냐를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추이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다들 체감하시죠? 네. 작년 6월에 이제 발전 이슈 때문에 한번 이제 터졌었고 12월에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이제는 평균적인 검색 추이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환경 이슈는 그 전에도 플라스틱 이슈를 타면서도 중요해졌지만 ESG를 타면서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소셜 벤처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또 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최근에는 더 많은 소셜 벤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이 언제 많이 늘어났냐 또 언제 더 폭발적인 계기를 맞이했냐라고 말씀을 주시면 사실 2018년에 그 정부의 임팩트 금융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에 대한 투자 자금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 일환들이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이제 성수동이고 성수동에만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약 3,0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2018년에 이제 현재 정부에서 일자리위원회를 하시고 여기 이제 대통령께서 방문을 해주셨을 때 헤이그라운드라는 이제 소셜벤처 입주사들이 이제 다 나와서 환영하는 이런 사진입니다. 이 시기 이후로 조금 더 성장 활로를 맞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더 조금 이제 금융 맥락에서 왜 이게 더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18년 이전까지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금은 사실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어요. 저희가 추정키로 저희가 이제 쭉 계산해 봤을 때 약 50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누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에 투자된 돈이 약 500억 정도에 불과했는데 2018년 이후에 조성된 금액이 현재까지 약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게 5,500억이라는 게 일반 사회적 스타트업이나 투자나 아니면 기업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규모가 아니라고 느끼시겠지만 이전의 생태계를 봤을 때 500억이었다가 3년 만에 불과 10배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기를 맞이하는 기업, 소셜벤처들도 많아지고 또 그것을 보고 새롭게 진입하는 팀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노을이나 에누마 같이 글로벌에서도 인정을 받고 규모 있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들이 등장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이쪽에 좀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노을은 이제 말라리아 진단 키트고요. 이 말라리아 진단 키트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말라리아를 진단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제개발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에누마는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뭐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죠. 일론 머스크가 만든 엑스프라이즈라는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서도 더 많이 주목을 받게 됐는데 문해력이 낮은 그 지역의 친구들이 모바일로 된 학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실제로 초등교육을 받은 정도의 효과가 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학교를 지어야 되는 곳에 에누마이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에 상응하는 교육 접근성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는 걸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그 K 소셜벤처 이렇게 이름 붙여도 부족하지 않은 팀들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많은 팀들이 제2의 노을이나 에누마가 되겠다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게 저희도 체감이 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추정 키로는 연간 약 400에서 500개 정도가 새롭게 창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늘어나고 있다. 저희가 현장에서 그렇게 좀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의를 짚고 넘어가면요. 사실 이제 국내 뭐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도 있고 소셜벤처라는 용어도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사회적 기업은 이라는 인증이라는 제도를 놓고 보면 인증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의해서 조금 이제 인증이 되고 있고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 판별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소셜벤처를 조금 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가 나온 이유는 어떤 뭐 시장의 자연스러운 상황을 규정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도의 범주 안에 넣어놔야지 이들이 꼭 생태계 필요할 때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놓은 건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필드에서 주로 이제 말을 할 때에는 많이 섞어서 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회적 기업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실제로 사회성과 그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조직들 중심이라면 조금 더 소셜 벤처는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벤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크를 부담하는 우리 스타트업 벤처가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혁신적인 모델로 조금 더 위험성이 높지만 좀 더 도전을 해보는 그런 팀들이 이제 소셜 벤처라고 있겠고요. 사실은 크게 뭐 구분해서 쓰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소셜 벤처도 저 친구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얘기하는 판별 기준 통과 소셜 벤처 얘기하나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이제 활용할 때 주로 그냥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하는 스타트업을 통칭하는 거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환경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전체 생태계가 커지고 또 앞서서 제가 ESG나 플라스틱 이슈가 커지면서 저희도 사실 2010년부터 지금 11년째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체감이 될 정도로 자원순환과 환경과 관련된 소셜벤처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특히 뭐 정부의 그린 뉴딜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기업들 중에 이제 협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원 사업을 하신다든지 혹은 이제 이런 정부 공공기관들의 환경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런 파트너들을 찾고 또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또 플레이어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임팩트 투자나 직접 이제 이런 팀들을 찾는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대회나 아니면은 투자 심사를 갔을 때도 자원순환과 관련된 팀들은 매우 엄청나게 많이 체감이 된 쪽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런 팀들은 뭐 성수동에도 있고요. 뭐 각 지역에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불광동에도 있고 또 이제 세화령 플라자에도 이제 많이 입주해 있죠. 네, 그런 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팀들 몇 개 조금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투자를 하는 회사 중에 이제 갓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갓다라는 회사는 백이라는 자원회수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대형 폐기물을 보통 이제 버려야 될 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티커를 사서 붙이고 그것을 이제 밖에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용 폐기물을 버릴 때. 근데 이제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사실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까다롭고 또 불편함의 영역에 있습니다. 스티커를 사기도 어렵고 심지어 내려놓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의자를 찍어가지고 올리면 바로 이제 회수를 그 일종의 스티커를 이 모바일 서비스에서 바로 사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의자 정도가 아니라 초대형 책상이다 혹은 뭐 장롱이다 이런 거면 아예 직접 옮겨주기도 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셜벤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당연히 여기서도 뭐 폐기물에 대한 효과가 있고 뭐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팀이 추구하는 목표는 조금 더 앞단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프로젝트 루프에서도 말씀을 주셨을 거고 여기 자원순환 고민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수거 선별 그리고 이것을 다시 자원화하고 제품화한 다음에 뭐 다시 이제 활용하는 이런 어떤 그 피드백 라인이 있다면 사실 한국 생태계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영역 중에 하나는 이 수거와 분류 체계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사실 버릴 때 소비자들이나 사용자들이 아무리 잘 버려도 이게 어디서 어떻게 버려지는지 알 수가 없으면 이것을 다시 자원화하거나 재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버리는 대형 폐기물들은 사실은 스티커를 붙여서 폐기물을 담당하시는 이제 업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어떤 게 나왔고 얼마나 체계적인 지금 현재 서울에서 어떤 폐기물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트래킹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트래킹하기 어렵게 되면은 결국 이것을 한 군데 모아야지 얘를 잘 폐기하건 잘 재활용하건 혹은 다시 누군가가 당근마켓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건 하는 일종의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이 가따 같은 서비스는 이 대형 가전 폐기물의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서 이 폐자원이 자원순환이 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추구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도 공감을 해서 이제 함께 하고 있고요. 이런 솔루션들이 많아지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예를 들면 뭐 가정에 있는 폐기물들 중에 여기 이제 기업분들 중에 예를 들면 뭐
우리 관련된 제품도 이제 따로 수거할 수 있게 되는 상황도 생기는 거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TV 경호는 몇 개나 나왔는지도 트래킹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거기서 이제 뭐 많은 가능성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코끼리 공장 같은 팀은 재밌는 이름을 가진 또 재밌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장난감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또 자원순환 관련돼서 활동하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장난감이 애들이 이제 좀 크면 안 쓰잖아요. 그리고 잘 버려지기도 하고요. 제일 처음에 이 팀은 아예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를 하고 다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아예 그 복지관이나 기관 단위하고도 이제 협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거기는 늘 이제 장난감을 또 버리고 또 새로 사는 애들이 많은데, 진짜로 이제 버려야 되는 장난감들이 있는데, 이제 플라스틱 전문가분들 아시겠지만 장난감은 대체로 이제 ABS 아니면 PP 이런 소재들이고요. 색깔이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이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장난감이 굉장히 헐었는데 자원 입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컨디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장난감을 사용하는 것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모아서 또 원료화하는 작업들까지도 접근하고 있는 그런 팀이고요. 네스파 같은 팀도 굉장히 뭐 저희는 재밌어하는 팀입니다. 왼쪽에 요 이미지 두 개가 넷플릭스에 있는 그 한 다큐멘터리인데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작년인가요? 재작년쯤에 모든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스타벅스를 필두로. 그게 결국은 이제 뭐 빨대가 해양 생물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게 그 공감대,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샀고 종이 빨대로 많이 바뀌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이 팀이 찾아본 바로는 굉장히 놀랍게도 해양 쓰레기의 플라스틱 빨대는 불과 0.0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다수에 가까운 46%에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뭐냐면 바로 그물입니다. 그물이 잘 회수가 되지 않고 이게 버려지는 거죠. 네스파라는 팀은 이 그물의 그 속성이, 물성이 크게 다양하지 않다라는 것도 발견을 했고요. 그것을 선별을 해가지고 전처리를 하게 되면 다시 재자원할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나일론 아니면 PP 소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수집을 해서 분리해서 원료화하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좋은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팀입니다. 네. 제가 이런 좀 예시를 만들어 드렸는데, 제가 오늘 나온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 계시는 기업분들이나 공공기관분들이 실제로 소셜벤처하고 협력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판이 펼쳐졌을 때 플라스틱 문제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한두 존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런 친구들도 필요하게 될 텐데, 이들이 굉장히 협력에도 유용하고 또 실제로 좋은 조직일 거라는 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이전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됐던 뭐 CSV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 모델 혁신 이런 측면뿐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활동을 할 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물론 각 조직에 계신 분들도 플라스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 네스파처럼 어촌에 가서 어망을 만지거나, 그렇죠? 장난감이 실제로 현재 나오는 것들이 어떤 속성이고 이것을 어떻게 고객들이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런 팀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해내는 게 그들의 생존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사실 뭐 기업이든 공공이든 사실 두 번째가 저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설계를 했을 때 굉장히 좀 메리트를 느끼는 포인트였는데요. 결국은 사실 여기 계신 분도 그렇지만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든 롱텀으로 플랜을 짜고 환경 문제를 대해야 되지만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올해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의 엔드 이미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외부 파트너를 이렇게 붙였을 때, 그리고 소셜벤처 같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팀을 붙이시면 파일럿으로 퀵윈, 그러니까 빠른 성과를 한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한번 성과를 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게라도.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환경에 대해서 조직 내부에서 동력을 받기 위해서 그 담당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는 거고요.
장기 협력 구조 설계나 발전도 굉장히 용이할 수 있습니다.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나 아예 협력해서 별도의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버리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안 좋은 얘기일 수 있는데 엑싯도 상대적으로 쉬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효과성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근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희도 이제 좀 느끼는 건데 현장에서의 고객들을 직접 마주하고 그들의 있어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전문성을 확보하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바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던 프로젝트가 이제 앞서서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루프라는 내용입니다. 뭐 자세히 설명을 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수거를 할 때 있어서 이제 슈퍼빈 같은 팀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제로 제품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LAR 리벨로 프로젝트 비욘드 그리고 중간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원료화해 줄 수 있는 팀들을 그 각각의 밸류 체인별로 이제 연결을 했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일관된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이유는 뭐 플라스틱 쪽을 다루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수거 선별 과정에서 항상 우리가 페트 플라스틱을 얘기를 할 때 문제가 되는 영역은 결국 우리가 집에서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해도 선별장에 들어가면 한꺼번에 다 들어가게 되고 그 생산 라인에서 최적화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나 대만처럼 아주 깨끗한 흰색 투명 페트 그래서 이게 원료화 가능한 페트를 별도로 선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산업의 구조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 슈퍼빈이라는 예를 들면 뭐 AI 기계가 흰색과 유색을 분류해주고 이런 체계가 가능한 솔루션에만 집중하는 팀이 있으면 전체 밸류체인에서 이런 팀들하고 이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양하게 협력을 하면서 이제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도 여기서의 이제 현장에서의 전문성이 조금 더 이제 확보가 되시고 또 실제로 여러 파트너들에게서 물론 롯데케미칼이 이 프로젝트 전체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조직들에게 롯데케미칼이 더 많은 어떤 그 원자재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전문성을 전달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거꾸로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도 이런 조직들에 의해서 현장에 대한 학습도 하시고 또 실제로 이 자원순환 이슈를 더 명료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학습의 계기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 동력을 확보한 그런 케이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예시로는 이제 저희가 또 자주 말씀드리는 사례들 중에 이제 포이엔이라는 회사를 조금 예시로 조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고형 연료라고 불리는 친구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유기물로 된 유기물 형태의 폐기물인 거죠. 예를 들어서 커피 찌꺼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쌀 왕겨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땅콩 껍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버려지고 또 이 친구들이 일반 폐기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태워지는데요. 포이엔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원들을 아예 자원화를 해가지고 연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펠릿화되는 건 이제 발전 설비에서 다시 활용하거나 보일러에서 활용할 수 있고, 혹은 이런 숯 형태로 나오는 것들은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 조금 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연료를 이제 활용이 되는데, 좀 더 나아가서 이 팀은 이런 고용 연료를 만들고 이것에 의해서 그 절감이 되는 탄소를 실제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해서 아리백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탄소 배출권이 필요하고자 하는 기업들하고 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폐기물들은 주로 이제 기업들에게 또 받아서 또 기업들이 이 자원순환 유기물 베이스로 된 바이오 폐기물로 베이스로 된 자원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커피 찌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형 그 식품 회사들 확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나아가서 이런 그 커피 찌꺼기나 유기물 베이스로 한 플라스틱 그 대체 소재들도 이제 개발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 도구라든지 아니면 가구들 이런 것들에 좀 활용되는 형태로도 이제 협력을 해내고 그렇게 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중간에 좀 끊겼기 때문에 이유를 조금 이제 빠르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런 소셜 벤처들하고 이제 그 협력을 하실 때 뭐 좋은 소셜 벤처를 찾고 또 함께 이제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찾았을 때 꼭 그 여기 계시는 공공에 계신 분들이든 기업에 계신 분들이 조금 이제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조직들,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이 바라보는 사회 문제의 원인이 우리 기업이나 조직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같은가에 대한 겁니다. 이 맥락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라는 거를 우리는 보통 이제 그냥 통칭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혹시 뭐 필요하세요? 아니. 네, 이런 것들을 사회 문제의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쪼개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앞에 걸로 제가 벌써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프리카 에이즈가 심각하다라는 건 사회 문제의 현상일까요? 원인일까요? 당연히 현상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회 문제의 현상인데 이것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사회 문제의 그러니까 그 원인으로 이제 작동하는가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에이즈가 심각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게 왜 심각하냐는 원인을 그 아프리카 에이즈는 하늘이 노예서 매우 심각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혹은 그게 그 치료를 위한 약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피임 도구가 충분하지 않아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각각의 이 바라보는 원인에 따라서 이 향후의 솔루션이나 방향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 에이즈가 심각한 원인을 하늘이 노예서라고 생각하는 팀이나 조직이 있다면 그 팀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샤먼을 고용을 하고 하늘을 달래는 역병을 달래는 의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크게 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의 사업 방향이나 솔루션 방향도 다 이쪽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플라스틱 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사실은 비슷한 문제에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개별 솔루션들이 우리하고 접근이 다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체로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접근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아예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에 쓰는 걸 컵을 쓰게 하는 게 아니라 텀블러를 쓰자라고 이제 하는 관점이 있고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슈퍼빈처럼 잘 수거되도록 하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접근은 사실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원인이 완전히 극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 텀블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은 사실은 뭐냐면 플라스틱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자체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관점이 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핵심 원인이고요. 슈퍼빈이라는 이런 솔루션들은 뭐냐면 플라스틱은 어쩔 수 없이 쓰는 건 맞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재료고 또 우리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인데 문제는 플라스틱 컵이 많은 게 아니라 얘가 다시 잘 회수돼서 재사용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이 수거단에서의 문제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해결하는 게 필요해라고 해서 이런 관점이 나온 거죠. 이 두 개 관점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실제로 일례로 모 회사에서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을 실제로 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내부에서 텀블러를 사용하자라는 캠페인을 크게 했다가 중간에 한번 내부적으로 홍역을 겪고 완전히 그 캠페인을 중단해버린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그들 입장에서 그 플라스틱 회사 입장에서 생존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관점, 이 플라스틱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점이 회사의 관점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일회용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접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각각의 접근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하고자 하는 파트너들이 어떤 원인에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이거는 사실 비단 플라스틱이나 자원순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다른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들을 함께 마주하시는 게 좀 심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소셜벤처 협력을 할 때 조금 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당연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례들 중에 이제 집카가 있고요. 또 프라이탑이 있습니다. 집카는 한국에서 많이 보이는 이제 유사한 서비스가 이제 땡카하고 똑같죠. 땡카하라고 해서 저희가 시간 단위로 빌려 쓸 수 있는 렌터카인 거죠. 그리고 프라이탁은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이 보이는 처럼 요게 이제 산업
이제 트럭들에 쓰이는 방수포를 재활용해서 이제 가방으로 만드는 거죠. 소위 이제 젊은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애정을 담아 비싼 쓰레기라고 불리는 이게 이 가방이 한 7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네. 어쨌든 요 두 가지 제품인데요. 요 두 가지 서비스가 각각은 사실은 사회 문제, 이 한국에 유사한 모델들이 들어와 있는데 한국에서는 성장을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해결하고 있는 사회 문제의 양상이 매우 달라지는 상황을 보이게 됩니다. 집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얘는 미국의 서부에서 시작이 됐고 미국 서부 같은 경우에는 뭐 가보신 분 저도 몇 번 안 가봤지만 땅덩어리가 엄청 넓잖아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잠깐만 빌려 쓸 수 있는 차량이 있어야 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쓸데없이 사게 되고 그러면 낭비가 생기기 때문에 집카를 배치를 하게 되면은 차량을 소유하는 것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국내에 굉장히 많이 있는 이 땡카 모델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서의 사회적 환경적 효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미국에서는 이것이 차량의 소유를 대체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대체로 땡카가 렌터카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대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환경적인 기여가 다르죠. 프라이타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보시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비싸다는 이유도 있고요. 굉장히 이쁘고 트렌디한 어떤 디자인을 추구하고 퀄리티가 매우 좋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가방을 하나 사면 제가 백팩을 추가로 사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 수없이 많이 이제 등장했다가 사라졌던 이런 자원순환된 어떤 제품을 가지고 만든 제품들이 대체로 가격이 너무 가격 이슈만은 아니지만 퀄리티 이슈가 있고 또 디자인적으로 또 완결성이 띄지 않아서 결국은 뭐냐면 기존 가방을 대체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쓰레기 주워서 이쁘게 색칠한 다음에 다시 내가 그거 돈 주고 사서 안 쓰면 다시 그냥 이건 버리는 거랑 다시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거의 그렇지 않지만 이런 측면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뭐 프로젝트 루프 이후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친환경 자원순환에 대한 프로젝트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우리 제품에 쓰인 이런 원료를 베이스로 제품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체로 이런 엔드 프로덕트로 나오는 제품이 그냥 이제 폐기물을 재활용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 정도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제품들이 완성도가 낮거나 퀄리티가 낮아버리면 실제 기존 가방을 대체하는 그런 환경적 효과는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충분히 해주셨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뭐 잘 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자, 이 협력을 선행하시기 전에 이해관계자와 맞닿아 있는 그런 중요한 사회 문제들을 먼저 선결적으로 확인하시고 우리의 고객이건 주주건 구성원이건 지역이건 자원순환과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부분을 체감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보시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루프를 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확인했던 제가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이때 이제 가서 보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한 10톤 정도 그때 가져갔었는데 10톤을 여기에 옆에 갖다 놓으니까 무작위로 섞여버린 페트에 비하면 정말로 이 큰 백사장에 진짜 뭐 조그마한 그냥 모래 한 삽 그냥 추가해 놓은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참 보면서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런 이제 플레이크를 만드는 공장인데요. 여전히 이런 플레이크 공장들은 이런 자원순환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조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사실은 자원순환이나 이런 플라스틱 어젠다는 다른 사회 문제처럼 한두 개 조직들이 해결해서는 사실 작게 균열도 못 내는 문제인데 그리고 이런 소셜벤처들하고 협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다 같이 하면서 좀 초대형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좀 바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동참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꼭 CSR 임팩트에 좀 같이 자리매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간 중간에 조금 이제 조작상에 조금 이슈가 있어서 조금 부자연스럽게 진행이 된 점 사과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